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일제강점기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10년대 무단 통치와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정리를 했었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일제 통치 방식 3단계가 모두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10년대, 20년대 잘 구분했죠? 자, 이제는 하나를 더 추가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하게 될 3, 40년대 통치 방식까지 붙여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 40년대인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구분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를 일본이 왜 실시했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내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910년대는 무단 통치예요. 우리가 저항을 할까봐 힘으로 찍어 누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굴하지 않았죠. 그래서 1919년도에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이 교묘하게 작전을 바꿉니다. 앞으로는 문화인으로서 대접을 해줄게. 니네 문화를 발전시켜줄게. 이른바 문화 통치. 근데 뒤에서는 계속 친일파를 양성시켜서 조선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고 한다면 1930, 40년대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황국은 일본을 말합니다. 신민이라는 것은 신하 같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신하 같은 백성을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됐는가? 국제 정세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931년도에 우리나라 북쪽 만주 지역을 일본이 불법으로 점령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세계 경제 대공황 1929년 요거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산업혁명이 일찍 시작됐던 영국, 미국 뭐 이런 이제 나라들은 뭔가 식민지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경제를 하게 되죠. 자기들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서만 무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통제 무역이죠.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또는 뭐 일본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식민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식민지를 일단 블록 경제를 하려면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블록 경제를 해야 된다. 블록 경제를 위해서는 식민지가 많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식민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단계 식민지를 늘린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이죠. 만주 지역을 불법으로 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간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만주에서 만족하지 않고 가만 보니까 중국 이거 별로 안 센데? 그래가지고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이제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면서 중일전쟁이 1937년도에 일어나요. 그리고 간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1941년도에 여러분 혹시 진주만 기습 공격이라고 들어봤나요? 뭐 영화로도 있는데 미국을 건드려 버렸어요. 태평양 지역에서. 그래서 미국하고도 이제 맞짱을 뜨게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만주 조금 먹었죠. 그래요. 중국이랑 맞짱 뜨는데 이제는 미국이랑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3, 40년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쟁이 많아지면은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뭐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식량도 많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병사, 즉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바로 조선, 우리나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청년들을 좀 총알바지로 쓰고 싶은데 20년 넘게 괴롭혀 놨는데 일본의 최신식 뭐 무기를 쥐어준다? 그러면 일본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일본을 향해서 싸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켜야겠다. 야. 니네 사실 조선은 우리 일본이랑 형제야, 형제. 우리 조상도 같고 말이야. 너네는 일본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희생해 줄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우리나라 민족 색채를 확 빼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또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다. 자,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요. 일본은 왜 이 시기에 민족 말살 통치를 했나요? 네. 따지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있었고 그 전쟁에 동원될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내선 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16쪽 왼쪽 날개글에도 잘 나와 있어요. 내지 일본을 말합니다. 여기 안쪽 땅 일본. 그다음에 선은 조선 할 때 선이에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야. 한 몸과 같다. 실컷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는 야, 너네랑 우리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너네도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궁성 요배를 강요합니다. 궁성 요거는 이제 일왕이 머물고 있는 궁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꾸벅 절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온갖 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이 바로 신사예요. 이 신사참배도 강요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신사에는 일본의 온갖 신들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런 전범들 있잖아요.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일으켰던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죠. 뭐 러일 전쟁도 있고요. 그런 이제 전범들의 이제 영혼도 여기에다가 이제 안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군국주의의 길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매일 아침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뭐 신민으로서 뭐 예전에 뭐 우리 그 가끔 가다가 국민의례 하잖아요. 그거의 일본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는데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국민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이 아니에요. 이 국민은 뭐의 약자냐면 황국신민에서 두 글자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 같은 백성을 길러내는 학교다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90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은 95년도인가 6년도까지 썼어요. 고백을 하자면 선생님 광장초등학교 출신인데 졸업 앨범 앞에 광장 국민학교로 써 있어요. 거의 끝물이었죠, 선생님 때가. 그래가지고 국민학교인데 갑자기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우리 이제부터는 일제 잔재를 삭제하고 초등학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낯설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놀랍죠. 해방되고 나서 곧바로 이 국민학교를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95년인가 6년도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썼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창씨개명 여러분 들어봤죠?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 특히 성씨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좀 인수분해를 해보자면 창씨, 씨, 성이죠, 성. 성을 새롭게 만들고 개명, 이름을 바꿔라. 뭘로? 일본식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창씨개명 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친일파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생계를 위해서 했던 그런 창씨개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뭐 학교도 못 가요. 뭐 취업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여러분 혹시 윤동주 들어봤어요? 윤동주도 창씨개명하고 유학 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윤동주를 친일파 이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친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들은 당연히 욕을 먹는 게 맞지만 이렇게 생계형으로 한 사람들도 상당히 더 많았다라는 것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 좋은 놈과 나쁜 놈, 착한 놈과 악한 놈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항상 우리 일제 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국어교육, 그다음에 국사교육 당연히 금지시켰겠죠. 이 와중에 일어났던 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사상 통제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20년대에 창간됐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폐간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의 원료 공급지로 우리나라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책을 우리가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데 남쪽에는 면화 생산, 그다음에 북쪽에는 양을 키워가지고 그 양털, 그걸 이제 원료로 쓰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벼농사 지어가지고, 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공업 원료 먹지도 못하는 거를 막 강제로 농사 짓게 하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힘들었겠어요. 막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하고, 농촌의 그런 환경이 아주 그지 같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아유, 야, 니들이 이렇게 그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거는 니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야,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운동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 있죠? 그곳에 이제 일제강점기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군수공업을 굉장히 육성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화장품 공장, 또 화학 공장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있잖아요. 전쟁이 딱 나면은 바로 이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되기가 쉽다고 하죠. 왜냐하면 화학 물질을 다루는 그런 공장이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시기에 공장은 주로 군수 공장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기 만들고 뭐 총알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9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 18쪽 왼쪽 위에 날개글에 사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표시를 해두기 바랍니다. 전쟁을 위해서 국가가 총동원하겠다. 무엇을 총동원하느냐? 사람과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요. 뭐 하려고요? 병사로 쓰려고. 그게 징병입니다. 사람을 끌고 가요. 뭐 하려고요? 광산에서 일 시키려고 또 공장에서 일 시키려고. 그게 징용이에요. 여자를 끌고 가요. 왜 끌고 갈까요? 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이른바 소위 위안부로 이제 넘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본군 이른바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물적 수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출, 금속 공출을 실시합니다. 공출 강제로 걷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은 쌀이죠. 그래서 쌀을 걷어가요. 뭐 하려고요? 그렇죠. 전쟁터로 보내서 병사들 군량미로 쓰려고요. 자, 그리고 금속도 걷어가요. 뭐 하려고요? 녹여가지고 총알 만들려고요. 전쟁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쌀까지 가져간다?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때, 일반인들,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배급, 마치 지금의 북한처럼 하루에 딱 요만큼만 쌀을 주는 거죠. 이거 갖고 굶어 죽지는 마, 이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뭐 신사참배 나왔죠. 한국신민서사, 창씨개미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국가총동원법, 공출, 배급, 그다음에 이제 인적 수탈과 관련된 키워드들까지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세 시기별 일제의 통치 방식을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 나눠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